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2월 27일 네 번째 금요일로서 추천 물건 시간입니다. 벌써 1년이 다 갔는데 그 1년 동안 제 수강생들 중 우리는 한번 입학을 하게끔 되면 1년 동안을 수강을 하게끔 되는데 한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보면은 거의 다 90% 이상이 하나씩은 다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제가 경매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르지 말으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지르지 마십시오 해갖고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90%가 다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도 추천 물건 강의를 할 때 우리는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건데, 계획이 내 생각대로 다 맞아 들어가진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르지 않고 받았을 때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도 마진이 생기는데, 내 계획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해 놓고 질러서 낙찰을 받으신 분은 수익을 못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 하니까 한 달에 2번 입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24번의 입찰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지르지 않고 단 한 번만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시면 1년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입찰하러 갔을 때에 떨어지더라도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으로 입찰을 해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내가 경매장에 가서 다른 사람이 얼마에 들어올까 하고 생각을 해서 입찰 가격을 높이는 순간 낙찰은 받을 수 있어도 수익은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람동에 공시지가당 34만 7천 원짜리가 최저가 23만 7,940원까지 떨어진 것이, 땅이 몇 평이냐면은 1,599평입니다. 26억짜리가 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을 이 추천 물건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 50%까지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 올해 하반기서부터 제가 처음 보는 거고, 농지는 34%까지 떨어진 게 맞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지금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26억짜리가 13억까지 떨어졌죠. 자, 여기 땅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건축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억 6천으로 해서 청구를 지금 얼마로 해놨냐면은 18억으로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청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3억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겨우 돈을 빌려진 채권자가 자기 돈을 다 회수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다 회수도 못할 수 있다 할 때는 우리가 NPL로 접근을 해도 가능한 겁니다. 주식회사 천풍 콘크리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법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할 때 몇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 녹지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106-28에서 지목이 공장 용지이기 때문에 전이나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농지 전용 부담금 낼 것도 없고
임야이기 때문에 대체 살림 조성비 낼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낙찰받으면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빨간 땅 이만큼이고 이 옆에는 뭐예요? 다른 땅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게끔 무엇이죠?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여기 삥 둘러서 이렇게 도로가 있고 2차선 도로변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은 이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취득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땅이 여기 지금 우리가 낙찰 받지 못하는 땅, 여기 도로변 붙어 있는 땅이 면적이 얼마냐면 1794제곱미터입니다. 1794제곱미터면 몇 평이나 되죠? 약 500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땅을 이렇게 샀을 때 500평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가 이 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하로 사는데 내가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뭘로 돼 있죠? 여기가 뭘로 돼 있죠? 국유지로 돼 있죠. 이게 뭘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러면 제가 토지 개발 완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것이 국유지, 하천부지, 도로, 국어, 점유허가 받는 거 신청 제가 강의한 적이 있죠. 자, 제가 국유지, 국어나 하천을 내가 동이나 면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면은 담당자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죠? 제 강의했을 때, 제 토지개발 정규 강의 들으신 분이 아시는데, 자, 제일 먼저 뭔지 아냐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 봅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면적을 재가지고 얼마라고 하는데, 담당자가 확인해 봤을 때에 다른 사람이 돈을 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미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합의하라 그래요.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거를 낙찰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부터 해야 돼요? 점유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점유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 창고를 짓는다고 했을 때 여기를 점유하고 야적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이 500평이 좀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다가 공시지가보다 싸다는 얘기고, 천안은 용인과 화성이 가까워가지고 이 용인의 배후단지로 공장이나 창고가 아주 유력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오늘 내일 단박에 돈을 벌지 않지만은 4, 5년을 바라보시고 투자하신 분에게는 절대적으로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여기 천안 인터체인지에서 약 직선거리 한 2.9km밖에 안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하지만 천안에서는 화성과 용인의 양쪽이 다, 용인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가 만들어지고 화성의 공장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창고고, 창고의 앞에 있는 그 땅은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면 좋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공장용지다 보니까 법인으로 입찰해도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지시외 컨테이너 두덩 및 이동실, 화장실 매각 제외해놓고 건축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이며, 아까 감정평가서가 건축 허가가 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땅에는 하나의 건축 허가만 내주지 이중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에 그 건축 허가가 살아있다 그러면 나는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맹질해서 건축 허가를 못 받든지, 다른 사람이 이미 건축 허가를 받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된다는, 왜냐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없는데, 건축법 보면, 자, 건축법 제11조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한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뭐라고 했죠? 제21조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 건축 허가는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감정평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축 허가만 받았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허가만 받지 않고 착공 신고를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 신고를 해놨으면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조항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허가 취소 안 해주는데 내가 낙찰 받은 사람인데 가서 담당 공무원이 가서 보면 착공 신고했습니다 하게끔 되면 착공 신고는 해놨으나 현황에는 아무것도 착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보고 착공기를 냈더라도 취소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허가를 받았거나 착공기를 내놨다고 하더라도 우리 낙찰자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 콘크리트 회사에서 내가 보면 레미콘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서 담장도 다 잘 쳐놓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땅도 아주 평지도 잘 만들어져 있고 공장 용지로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약 500평을 점유 허가를 받아서 우리 땅과 같이 상생한다면 1,500평을 사고 500평을 그냥 쓰니까 약 2,000평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읍 삼흥리 22-17에 왜 11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건물 매각 제외 이렇게 있죠.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은 이 땅이 주변이 지금 그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돼 있어 갖고 건물이 몇 개 지어져 있는 상태고 택지도 분할이 돼 있고 일부 도로로 분할이 되는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개인 땅인데 우리가 뭐라 하죠? 그 요역지, 승역지 이런 것이 일부 만들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은 요역지가 아니고 승역지로 돼가지고 우리 땅을 요역지로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낙찰받는 도로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대로 사용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했느냐? 자, 보십시오. 8억 4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3억 7,2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44%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토지 전부에 살 때는 을구 순위 사회권 지역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도로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땅을 도로로 쓰겠다고 요역지하고 우리는 승역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그 도로를 그런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목록번 지상에 건축물인 중 건축허가를 특하는 미완성이지만 지목병전 천전들을 갖춰진 독립 건물을 요청을 갖기 때문에 토지의 부합물을 볼 수 없어 매각에서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건물이 있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에 건물을 짓다 말고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은 누구라는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도로로 사용 중인 것이 우리가 승용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보면 그 땅은 요 땅입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다 쓰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입적으로 도로로 들어가 쓰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것은 쓸 수 있는 건 본권 여기 돼 있죠. 여기 있는 여기에 보면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쪼가리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여기 이만큼이 지금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고 도로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밑으로 여기 보시게끔 되면 삼흥리 22-17에 아까 제가 건물을 건축했는데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20년대 건축허가 신고를 했고
허가일이 2020년 6월 19일인데 사용 승인일은 없고 건축 신고는 했죠. 뭘로 해놨죠?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해놓은 겁니다. 자, 평수도 얼마냐면 대지 면적이 얼마? 406, 건축 면적이 67.65, 약 20평 정도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물은 이런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이 있는데, 자, 그 건물이 여기 있고 우리는 요 도로가 있는데, 요 도로는 우리가 낙찰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낙찰받는 것은 이 땅하고 이 땅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여기에 지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전부 다 비닐하우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항공사진을 찍은 건 한 3, 4년이 넘은 것 같고, 로드뷰로 보니까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건물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자리는 여기 세븐일레븐이라고 있는 이 세 개 있는 이 자리는 이렇게 건물이 다 지어져 있다 이런 얘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세븐일레븐 있죠. 근데 항공사진에 집은 안 보인다. 근데 우리가 낙찰받는 땅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뭐야? 도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로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찰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도로를 쓰는 게 있죠. 이 도로가 현황도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현황도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가면은 그게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에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옆에 있는 이 건물 지어진 것이 있죠. 건물 지어진 거를 가지고 제가 배치도를 봤더니 여기도 바깥에서 도로가 있지만 여기에 이 건물 허가를 받을 때 이쪽도 도로를 도로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이 건축 허가가 난 배치도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낙찰을 받았을 때에 이 도로가 우리가 토지주의 사용수량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땅, 우리 밑에 있는 땅이 전부 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야. 바로 조금 아까처럼 그 근린생활시나 주택을 이렇게 바로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서 아까 이 땅에 내가 보면 건물을 지었다 그랬죠. 이 땅에. 이 땅 건물을 지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 건물을 건축허가가 났을 때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겠죠. 그러면 우리는 건물은 매각 제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서 건축주와 합의해서 건축주 명예 변경을 해서 그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면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우리가 사용권을 획득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이 나머지 땅도 전부 다 도로가 있는 땅으로 바뀌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여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도로가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 도로가 우리 땅에 도로에 있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땅하고는 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보게끔 되면 내가 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상당히 도로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강화도에.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이미 받았다는 얘기고, 그 건축주 명예변경을 우리가 하는 순간 이 건물을 짓게끔 한 그 도로에 사용하는 권한도 우리한테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뒤에 앞에 있는 그 건물 말고, 앞에 있는 건물은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뒤에 우리가 건물 짓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40 몇 프로죠? 강원도 땅에 44%까지 떨어진 이거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으시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여기 이미 택지가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도로만 확보하게끔 되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건축 허가만 받게끔 하면 다 매매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지금 이 동네가 앞에까지 도로 건물도 다 지어지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거를 추천을 했으면 다음 달 두 번째 금요일 날 또 추천 물건 하는데 다음번 두 번째 추천할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르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 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시면 돈이 된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건 하나에 가지고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 버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르지 마시라는 얘기는 어떤 분은 지르지 말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먼저 가격 이상 쓰지 말라는 얘기고 최저적으로 하면은 먼저 가격과 현재 가격의 중간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농지연금으로 24%에서부터 34%까지 떨어진 물건을 추천하기 전에 2025년도에 농지법 입법 예고를 해놓았는데 제가 농지법 입법 예고를 한 걸 보고 참 실망을 했어요. 물론 지금 행정부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농촌이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농지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지법이 언제 무엇 때문에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00 얼마죠? 49년도에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농지개혁법은 소작농을 탈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 국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를 강제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줬고 그 나눠진 농지를 팔려고 할 때는 매매증명서, 농지 매매증명서라는 것을 해 있어야지 등기 이전을 하게끔 해줬는데 매매증명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냐 안 짓던 사람이냐 그걸 보고 예전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으면 농지 매매증명서 해주고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면 농지 매매를 안 해줬던 것이 이제 농지개혁법입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1973년도에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게끔 되면 국가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리로 농사를 짓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년생 식물 재배를 금지를 했습니다. 이 농지에는. 그리고 농지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그 농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농사를 짓는가를 만들었던 것이 이게 뭐야?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197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때도 농지법은 바뀌었지만은 농지 매매 증명서는 그대로였어 갖고 과거에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따서 과거에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은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농지 매매 증명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 매매를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게끔 됐던 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법도나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987년도입니다. 1987년도 말이면 언제냐면 전두환 정부 때에서 이 노태우 정부 때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뭘로 만들었냐면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987년과 1949년과 87년 몇 년이 지났죠? 40년이 넘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농지 매매 증명서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보고 농지 매매를 해주는데 1987년도에 과거에 농사 짓던 사람은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농사를 짓던 사람이 팔아야 되는데 과거에 농사 짓던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러 가면 아무도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전두환 정부 때 이걸 바꾸게끔 됩니다. 뭘로 바꾸게끔 되냐면은 과거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는데 과거가 아니라 내가 이 농지를 샀을 때 앞으로 미래의 농사를 짓겠다 약속을 하면은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서 미래로 바뀌다 보면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투기를 해놓을 목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라는 것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다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농지보전과 인양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뭐라 했죠? 이를 뭐라고 했죠? 폐지한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농지 임대차 관리법 폐지한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뭐야?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두 개를 다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농지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농지법에 만들 때는 예전에 마찬가지로 과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농지를 사면 농사를 짓겠습니다 해갖고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게끔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해주는 걸로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km 이내에 6개월의 거주기간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담당 공무원은 뭘 보냐면 내가 이제 이 농지를 사면은 농사를 짓겠습니다 했었죠. 농사를 짓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줄 때 그 사람이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냐 안 짓던 사람이냐만 보고 해줬는데, 지금은 뭘 보냐면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못 짓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가서 보고 불법으로 건물이 있다든지 불법으로 다른 농지 전용을 했다 그러면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걸로. 예전에는 현장 농지를 안 보고 그 사람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안 지었던 사람이 그것만 봤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달라면 제일 먼저 뭘 내죠? 영농계획서 써서 제출하잖아요. 영농계획서 써서 제출한 담당자가 네가 영농계획서 쓴 제출한 대로 그대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 걸 그걸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현황이 됐을 때 농취증 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때는 농취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농지 매매 증명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로 바뀌게끔 된 겁니다. 농지 취득 발급 요건이 변경된 것이 과거의 농업 경력에서 미래의 농지 경작 약속에 의해서 바뀌게 된 거라 이런 얘기. 이제 농지법에 대한 역사는 지금 여러분 속에 정확하게 알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 농지 매매 증명서가 농지 자격 증명서가 버려갖고 20km에서 6개월 거지가 지금 폐지돼서 없어졌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다음 일에 해당할 것.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2025년도에 농지법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만들어낸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뭘 만들어 놓은 것이냐면,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농림지역 있죠. 농림지역에서 예전에는 농업인의 주택만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일반 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농림지역의 농지를 사서 일반 주택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보면 전원주택 단지는 농림주택을 사서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농림지역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입법 예고됐습니다. 물론 농림지역이 농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야도 있긴 있죠. 농림지역에 보면은. 그러니까 농림지역도 이제 일반 주택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농촌 체령 쉼터를 만들어서 농촌을 좀 더 서울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농촌에서 다시 말하면 도시에서 4일 시골에서 3일을 지낼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농촌 체령 쉼터를 만들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거는 농촌을 좀 부유하게끔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도 좋고 체령 쉼터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를 고치지 않았냐면 자 보십시오. 보면 내가 이 산 농림지역이든지 체령 쉼터를 지으려면 서울 사람들이 뭘 해야 되죠? 농지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지법에 의해서 서울 사람들이 농지를 못 사게끔 만드는 건 안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지를 사지도 못하는데 무슨 체령 쉼터를 짓고 무슨 농림지역에다 집을 짓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입법 예고할 때는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거 풀어야 된다는 얘기. 자 보십시오. 농지 취득 자격 신청 농업경영계획서 첨부에 대한 서류 뭐 뭐죠?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있죠. 내가 농지를 살려면은 내가 돈을 어디서 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거를 제출해야지 농취득을 해주는데 아니 체령 쉼터 짓겠다고 자기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림지역 사갖고 자기가 그 주택 하나 짓겠다고 체령 자금 조달 계획 난대라 그러면 그거 내겠냐 이런 얘기예요. 재직증명서 띄라 그랬죠. 내가 여기 뭘 하려고? 체령 쉼터 지려고 농지 하나 살려고 뭘 찌라고? 재직증명서 띄라는 거야. 농림지역에 주택 하나 지려고 뭘 띄래? 재직증명서 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고 그 다음에 내가 농지를 살려면 최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했던 거 다 내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조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처음에 사는 사람들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체령 쉼터도 좋고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은 농지를 사는 걸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강화가 된 게 언제 강화가 됐냐면 LH 때 강화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내가 그거 LH에 했던 걸 강화하는 거를 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고 다쳤어요.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 자동차를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사고가 안 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LH공사가 그렇게 직원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일반 시민들이 농지 하나 살려면은 자금 조달 계획 내라, 재직증명서 내라, 최근 농지 취득 자금에서 발급하는 내라,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서 농지를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농림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법을 푼다든지 체령 쉼터를 지을 수 있게끔 푼다는 게 무슨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득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조금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꾸는 게 뭐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건 완화. 쉽게 얘기해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데 아까 다른 건물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지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줘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양도소득세 8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자경과 제촌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20km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인 경우에는 그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지금 농지를 아니 자동차만 있으면 한두 시간이면 어디 지방에도 다 다닐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제촌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지 않다 그러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안 해주는 거.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들에게 가장 해줘야 될 것은 내가 팔아도 8년 이상 농사 자격만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제초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파는 사람은 팔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사고 싶은 사람 빨리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때문에 못 사는 것도 많지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제촌이 안 돼갖고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갖고 뭐 하나 집을 질 만한 땅이 있어 농지가 있어서 사겠다 얼마 주겠냐 해서 내가 4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주면 팔겠습니다 하고 몇 월 며칠을 계약합시다 하고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계약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했더니 아이고 제가요 양도소득세가요 20몇만 원이나 판다. 그 40만 원 팔으면 뭐합니까? 20몇만 원이 나오는데 못 팔아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재정 쉼터도 좋고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근본적인 것도 좀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법 예고했을 때 이런 것도 감안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얘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농지법에 보면 1988년도 이전에 생계 유지 차원에서 무허가로 건물을 짓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뭐에 양성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농지법에 나와 있는 양성을 해줘라. 근데 양성화의 조건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성해주는 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옛날에 집이 져져 있는데 설계 사무실 가서 양성화 해달라 그러면 현재 가서 다 실측을 하고 측량을 하고 위치를 다 정하고 평수를 다 적어갖고 현재 있는 대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 평면도 인면도 구조도 다 그려요. 그 다음에 구조계산서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착공계를 내면은 그러니까 이미 착공해 있어도 서류상으로 착공계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준공계를 내게끔 되면 담당 공무원이 다 나와서 보고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양성화예요. 그러니까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법에 어긋난 경우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지법에는 88년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을 해줘라고 했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양성화를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88년 이전에 그 옛날에 돈이 없어서 그냥 초가집 그 다음에 스레티집을 짓고 있던 사람을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면을 그려갖고 구조계산서 내라 그러면 건축사가 그거 구조계산서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양성한다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건물이 만약에 20평이다 30평이다 하면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맞게끔 80평이든지 100평이든지 200평 미만으로 그냥 농지 전용 허가를 만들어서 그냥 대지를 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 나고 그냥 대지로 만들어주면 그때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사서 그걸 허물고 사고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팔고 싶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분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공소시효가 있으면 어느 정도 공소시효가 지금 용서가 돼요. 우리가 건축법이 이런 거 다 지난 게 얼마나 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근데 농지에 무허가 건물 한 번 지어놓은 사람은 30년 40년이 지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공소시효도 없어요. 원상 복구 시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짜내갖고 뭘 어떻게 하잖아요 이런 얘기. 이게 제가 보면 이번 2025년도에 농지법 바꾼다고 입법 예고했는데 다시 한번 바꿔서 이 세 가지를 포함을 시키는 것이 우리 농촌 경제를 살리고 정부의 정책대로 삼촌 사도를 이루어 나가고 농업인들의 경제를 좀 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 농지의 법이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제일 잘 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보면 뭐냐면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상당히 잘한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농지는 누구나 취득하는 가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옆에 있는 농지를 좀 사서 증축을 하고 야자적장으로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는데 법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협의가 완료된 농지 취득이 가능함. 일반 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외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법이 있어서 정말로 일반 법인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갖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고 했죠? 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 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은 농지 전용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일반 법인도 농지를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법인,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이 공장에서 농지를 사서 증축을 하거나 야적자거나 쓸 수 있는 걸로 판단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 요건은 해갖고 자 보십시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비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용 승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준공까지 다 놔야지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면 남의 땅에다 내가 공작물 증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게 준공이 나야지 살 수 있다는 얘기. 남의 땅에다 내가 공장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라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날 준공이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법을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 제가 보면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자 보십시오.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경기 살 수가 없다. 근데 농지를 사서 전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도 농지를 경작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으로 쓰겠다는 신청을 하면 해주게끔 그것도 살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 것이 언제까지 49년도에 만들어 놓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그대로 살려서 이 법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얘기는 너무 현대 흐름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2조 10조 소기업의 중소공장 설립에 관한 특례. 다시 말하면 소기업 중 산업적 학습 관한 법률에 따른 2조에 따른 공장 건축 사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 부담을 면제한다. 뭐라고 했죠?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아니 농지를 살 수도 없는데 무슨 농지를 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농지를 살려면 먼저 농지한테다가 먼저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사람이 준공이 나야지 사용승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이 사갖고 이거를 살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법에는 무슨 농지 부담금을 깎아준다, 면세해준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법률을 이거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 8년 자격과 제초는 제외해야 된다. 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지금 30km 이내 6개월의 거주 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8년만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면세를 해줘서 그 농업인들이 그대로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농지를 투자하는 것 중에서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농지를 사서
다른 사람의 농지를 팔아갖고 농지를 가지고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농지를 사서 농지 전용 허가와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창고나 공장이나 주택을 지어서 대지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 돈이 되는 거고, 그걸 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농지를 연금으로 파는 겁니다. 연금을, 그러니까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팔을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도 내야 되고 개발 부담금도 내야 되고 또 개발하는 데 따른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농지 연금은 내가 산 그대로 농사만 짓고 나면 내가 연금으로 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을 받을 동안에는 그 받는 동안에 압류도 못하게끔 하고 재산세도 감면을 해줍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농지를 사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금, 하나는 농지 전용. 근데 사실 요새같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이 시점에 농지를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택이나 이런 걸 지어서 팔아서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는 지금 사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연금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농업인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농지를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은 거의 없고, 내가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사질 않습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농지증을 띄려고 했더니 뭘 해갖고 오라고요? 재직증명서, 자금 조달 계획서. 아니 내가 무슨 그 시골에 체력 쉼터 하나 지려고 한 200 몇십 평 사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써오라, 재직증명서 띄워와라, 그동안 3년 동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은 이력 갖고 와라, 어디에 사는지 해라, 농지 심의한다. 내가 무슨 체력 쉼터 하나 짓는데 무슨 큰 돈을 번다고 그 짓을 하겠냐,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농지를 추천하는 건 전부 다가 농지 연금을 투자하는 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농지법이 바뀌게끔 됐을 때는 좀 시간을 봐서 3, 4년, 4, 5년 이상을 바라보고 그때는 팔을 수도 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만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따라서 농지 연금에 대해서 오늘 신청 조건 및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죠? 가입 연령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2024년 경우에는 64년 되니까 내년에는 65년생이 되겠죠. 근데 생일까지 따져가지고 생일 지나고 나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얼마나 되냐, 5년 이상의 농력을 해야 되는데 5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했다가 또 뛰어서 한 2년 있다가 1년 농사를 지었다가 또 한 2년 있다가 해서 총 영농 경력이 5년만 지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할 필요는 없이 총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 농지, 어떤 농지를 갖고 연금을 주느냐, 지목이 전 다 과손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외 농지 이렇게 씁니다. 재외 농지. 재외 농지는 불법 건축물이 돼 있다 할 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본인 배우자 및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갖고 있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져 있는 농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자,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무조건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지연금 신청 현재 신청인이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이상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구면적의 직선거리 얼마? 30km 이내에 떨어진 경우에는 경공매로 낙찰받은 농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 얘기하면 우리가 영농 경력이 5년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농 경력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은 경공매로 사서 5년을 농사를 지어야 되고 5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농지 연금을 신청하자고 할 때는 그 연금을 받는 곳에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그쪽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그리고 만약에 5년을 그대로 농사를 짓는 경력이 있다고 할 때는 내가 연금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샀다 그러면 그 농지를 사서 2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직접 짓고 나야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신청할 때 직선거리 30km 이내. 시군구, 다시 말하면 시군구든지 직선거리 30km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천군에 산다면 이천군에 어디 농지든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천에 살면서 여주에 있는 농지를 살 때는 직선거리 30km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내에 있을 때는 30km가 이상이 돼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군에 있을 때는 직선거리 30km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농업 작업을 위한 농기계의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 취득자 연금에서 떼서 제외됩니다. 사실은 한 4, 5년 전에 우리 수상자 한 분이 제가 농지 연금으로 투자해서 농지 연금을 투자했는데 그때는 이 농기계의 진출입이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이번에 농지 연금을 신청했더니 농기계 출입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이 주의토지통행권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내가 이 농지를 들어가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주의토지통행권으로 해서 소송을 해달라 했더니 판사님하고 다 현장 답사를 다 해갖고 2m의 통로를 내가지고 판결문을 지금 그 받기 직전입니다. 그럼 그거 받으면 이제 신청할 수 있게끔 되고, 그걸 그 농지를 집이 없는 농지에 현황도로가 없는 곳에 주의토지통행권으로 해서 이번에 2m의 넓이를 통행으로 말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판결을 받은 거니까 얼마 있다가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농기가 어려운 데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그거를 주의토지통행권으로 소송을 해서 2m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확보를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얼마? 100%.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농어촌공사에서 해놓은 걸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옮겨온 겁니다. 제가 쓴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시지가로 신청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는 감정평가를 신청하는데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신청하게끔 되면 신청서에다가 감정의뢰를 같이 신청을 하고, 그 내가 감정비용을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감정비용이 없습니다 하게끔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감정비용을 내서 감정을 하게끔 되고, 그 연금에서 그 감정비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게끔 되면 지금 제가 14억짜리가 3억 4천까지 떨어진 거를 농지연금으로 투자하라고 해갖고 설명을 했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이 사람 말대로 이거 믿고 그대로 투자하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농어촌공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감정을 다시 한다. 감정 다시 하는 건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감정사가 14억 주고 감정하는 걸 어떤 감정사는 4억에 감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감정사가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10% 이상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전에 14억에 감정이 됐다 그러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겠죠. 물론 내려간다고 해도 14억에서 내려가봐야 10% 내려간다면 13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 내가 4억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4억으로 감당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마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 것은 미리 등기는 나중에 넘겨주든지 하는 거고, 미리 그거를 담보로 월로 받는 건데, 그게 이자가 고정금리를 해서 얼마? 2%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할 거냐 고정금리를 할 것이야 이런 얘기인데, 이 고정금리가 2%가 뭐에 필요하냐면 농지연금을 다 받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왜? 연금을 받던 사람이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금을 내가 10년 동안만 신청한다면 10년 받고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끝나면 이제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산을 할 때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갚으게끔 됐을 때 그 총 받아간 금의 연금 금리를 년 2%를 가지고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그 연금을 받다가 한 2, 3년 받았는데 그 옆에가 물류 창고가 들어온다 하면서 내 농지값이 감정가가 탁 뛰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을 받기 싫고 이제 뭘 해야죠? 개발해서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나 이제 연금 안 받겠다. 나 이거 개발해서 팔아야 되겠다 하면은 농어촌공사 그동안 다 받아간 돈을 얼마를 계산해서 년 2% 계산, 그러면 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 돈을 주게끔 되면 연금에서 풀어날 수 있고 더 이상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이렇더라고요. 남편은 60세가 돼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부인은 56세야. 그럼 60세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연금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는 남편이 돌아가시게끔 되면은 그 남편이 받던 거를 배우자가 받는다는 것이 부부종신연금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배우자가 승계한다는 걸 같이 하든지 단독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봤더니 5년 차이더라고. 다시 말하면 남자가 60세고 배우자가 5년 이내의 차이면은 부부 종신으로 받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남편하고 배우자가 10년 차이다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5년 이상일 때는 부부를 안 받아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용도는 임대소득 가등. 내가 연금을 신청을 할 때는 내가 반드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 있다 내가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겠다 하고 농촌공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거를 그대로 농촌공사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도 있죠. 그렇게 임대를 해 줬을 때도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처음 연금을 시작할 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연금을 쭉 받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상속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상속자들에게 연락해서 당신 아버지가 받아간 그 연금이 총 얼마고 거기에 연 2%를 합해서 보니까 총 금액을 우리 농어촌공사에다 지급할 금액이 예를 들어서 8,400만 원이다. 너희들이 그 값을 농어촌공사에 갚는다 그러면 그 농지를 그대로 상속을 할 것이고, 안 갚는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그거를 매도를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자가 우리가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해서 그게 줄 돈이 8,400만 원인데 1억에 팔렸다 그러면 1,600만 원을 상속자한테 주는 겁니다. 팔아봤더니 받아간 돈은 8,400만 원인데 팔았더니 8,000만 원이 팔았어. 40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는 상속자한테다가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으면 주고 모자라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입니다. 보면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억은 총화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10억이라 그러면 6억을 빼놓고 4억의 가치만 재산세를 낸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을 때는 재산세도 6억까지는 감면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부로부터 연금보험 해갖고 농지연금을 받는 통장을 처음서부터 신청하게끔 되면 185만 원 미만은 압류를 못하게끔 만들어서 압류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게끔 되면 농촌공사에서 설정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을 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도 못하고 이 순위로 밀리게끔 되면 그 내가 전 재산이 그대로 보호가 되고 현금을 받는 통장도 185만 원까지는 그대로 보장이 되고 압류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상환 경우로서 채무자가 없거나 비승기에 가입한 경우, 아니 채무자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건 중지되는 건 그건 맞는 거죠. 보면 더 이상 농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자고 방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농지연금을 받다가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농지연금 신청지 제출 서류 보시게끔 되면 잡으시죠. 신분증 4번, 담보대상 농지에 보면 그 등기부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농업경제 등록 확인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의뢰 동의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해당 요청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서류만 제출하게끔 되면 내가 언제든지 농지연금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농지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농지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농지연금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농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